먼저 오늘 2부 첫 발표로는요. 그 UCLA에 계신 이승환 선생님께서 비평적 디스토피아로서의 허생전 읽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그럼 이승환 선생님 발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한 25분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발표에 대해서 서강대학교 이종환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승아입니다. 근데 제 어필리션이 UCLA에서 LSCC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발표에 앞서서 한 2가지 정도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한국어 실력이 그렇게 이 학술회에서 쓰일 만한 논문을 쓸 수준이 아니라서 좀 많이 모자란 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가 좀 실수를 한 부분이기도 한데, 원래는 12월 초에 한국에 나갈 생각이었고요. 방학을 하면. 아니면 이제 UCLA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볼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팬데믹 때문에 한국도 못 나가게 되고, 또 도서실 사용도 불가하게 돼갖고 자료를 많이 들여다보질 못해서 좀 많이 모자란 그런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비평적 디스토피아로서의 허생전 읽기를 쓰게 된 거는 그 디스토피아라는 개념이 고전 문학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를 이제 찾다가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주제죠. 너무 큰 주제였기 때문에 작품별로 혹은 이제 장르별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우선은 허생전에서 중점을 두게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아니라 전통적인, 그러니까 트레디셔널한 혹은 뭐 캐노니컬한 디스토피아로서의 허생전이라기보다는 요즘 새롭게 이제 그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는 크리티컬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제가 한국어로 비평적 디스토피아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이게 맞는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쪽 그 방법론에 더 합당하라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평적 디스토피아로서의 허생전 읽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발표문을 읽는 것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열풍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위상이나 인기가 상당하다 합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각종 미디어에서 그 인기에 대해 보도하고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한국 내에서 갖는 관심보다도 훨씬 크게 다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특이하게도 디스토피아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하여 넷플릭스를 통해서 반영되면서 한국 드라마로 가장 인기와 관심을 받은 조선의 좀비를 보여준 작품 킹덤이라던가, 그리고 최근에 스위트 홈, DP, 지옥,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방영된 작품이죠. 고요의 바다까지 모두 디스토피아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 한국에서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장르 문학으로서의 SF도 디스토피아와는 일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넥스트 한류를 담당할 것이라고 하는 웹툰에도 디스토피아는 주된 장르이고, 또 MMORPG를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게임도 디스토피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어째서 한국에서는 이런 디스토피아를 다루는 작품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한국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는 디스토피아는 무엇인지, 또 디스토피아라는 장치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등의 의문이 생기는데, 이렇게 많은 디스토피아 작품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비하면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듯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한국 고전 문학 속에서는 디스토피아가 존재했는가도 궁금했습니다. 사실 고전 문학 속에서 유토피아에 관한 연구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찾아본 걸로는 많은 연구,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 논문 수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하였을까? 그리고 어떤 모습의 디스토피아가 다뤄졌는가? 디스토피아라는 개념은 있었을까라는 일련의 생각들에서
이 발표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디스토피아의 개념을 찾아볼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으나 이번 발표문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주제이고 또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관심 있는 연구자들께서 여러 작품을 다루다 보면 개념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며 이번 발표에서는 박지원의 허생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허생전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허생전에 나오는 무인공도 때문입니다. 이 무인공도를 유토피아 혹은 이상향 혹은 아나키즘이라고 보는 몇몇의 연구 논문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생전은 유토피아 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디스토피아라는 개념이 반유토피아에서 나온 것이라서 허생전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성격을 들여다본다면 디스토피아와의 연관성도 보이는데 무인공도는 비평적 디스토피아 서사에 나타나는 유토피아적 고립된 영역, 유토피안 인클레이브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로 보여집니다. 그와 함께 허생전은 비평적 디스토피아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비평적 디스토피아라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평적 디스토피아는 사람들이 디스토피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세기 초에 발표된 어떻게 보면 디스토피아 문학의 경전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세 개의 작품이죠. 예브게니 이바노비치 자마친의 우리들, 또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조지 오웰의 1984 등의 작품들 때문입니다. 이 작가들이 만들어낸 미래의 세계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반유토피아적인 세계입니다. 디스토피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상상 속의 세계이며 억압받거나 나쁜 상태입니다. 어원은 그리스어로 나쁜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유토피아 혹은 목가적인 곳의 반대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디스토피아는 반유토피아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고 유토피아 연구가 시작되면서 한편에서는 디스토피아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유토피아 연구는 정치학, 문학, 예술, 국제사회 경제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Summer of Love in 1960s 이후 유토피아 작품이 늘어나고 1975년에는 The Society of Utopian Studies가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우입니다. 디스토피아 문학에는 장르의 문학이 인기를 얻으면서 디스토피아 문학 연구가 다방면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특히 최근 2010년대에 들어와서 디스토피아를 다루는 청소년 문학, young adult literature죠. 이 청소년 문학과 영화의 수가 폭발하면서 다각면으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헝거 게임 같은 게 여기에 속하겠죠. 디스토피아 문학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지속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의심에서 문학적 상상력의 힘을 빌려서 만들어낸 상상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상상의 세계가 부정적으로 그려졌을 때 우리는 디스토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자들에게 현재의 위험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문학입니다. 앞서 언급된 자마친, 헉슬리 그리고 오웰의 작품은 당시 그 소련에 의해서 그 전체주의에 대한 공포가 있었죠. 그래서 전체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고요. 또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1980년대에는 다국적 자본주의 기업에 대해서 혹은 미국의 권력에 대한 경고를 하는 작품들이 나왔고요. 핵전쟁, 그리고 환경 파괴에 대한 경고음을 알리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페미니즘 연구에서 중요시되는 마거렛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에서는 미소진이라던가 가부장제도, 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통적 디스토피아 문학은 4개의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정부의 통제, 기업의 통제, 혹은 철학적 종교적 통제, 또 테크놀로지 통제가 이루어질 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통제를 통해서 개인은 자유를 억압당하고 환경은 파괴되고 아무도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계에서는 20세기 소설들은 이러한 분류에 합당한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디스토피아 소설 및 영화 혹은 만화 등이 단순히 이 네 개의 종류로 분류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유토피아도 또 디스토피아도 많은 서브 장르가 파생되면서 여러 카테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비평적 디스토피아가 있습니다. 탐 모일러는 1986년에 발표한 책에서 유토피아가 이상향이긴 하지만 단지 청사진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사실 처음 유토피아라는 말이 나온 토마스 모어의 작품부터 시작해서 보통 유토피아를 얘기할 때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유토피아라는 어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청사진만으로 가능한 것이다라고 얘기되어 왔지만 그 유토피아 문학도 마찬가지로 발전을 하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은 어딘가 존재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애매한 그 장소가 점점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 다소한 애매한 입장에서 유토피아가 갖는 모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좋은 곳이긴 하나 또 유토피아가 아주 완벽한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퍼펙트 플레이스는 아니라는 그런 점도 또 끄집어내면서 그 문제가 있음을 비평적으로 유토피아적 장르에 투영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크리티컬 유토피아, 비평적 유토피아라고 해야 한다라는 비평적 유토피아라는 용어를 소개하게 됩니다. 이에 리만 타워 sargent는 말지 피어스의 He, She and It 같은 소설을 예를 들면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가 공존하는 소설도 있으며 또 크리티컬 유토피아가 있다면 또 비평적 디스토피아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비평적 디스토피아의 가능성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후 관련된 서브 장르 개념을 정리하는 연구가 여러 방면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모일러는 단지 문제점에 대한 경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혹은 때로는 트레디셔널 유토피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캐노니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그 유토피아 문학에서 나타나는 거죠. 경고만 하고 끝나고 실질적으로 주인공이라든가 그 사회는 그 유토피아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1984와 같은. 하지만은 그 이후의 작품들에서는 이제 많은 베리에이션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단지 경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토피아적 공간이나 기대를 보여주거나 암시하거나 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 2003년 논문에서 라파엘레 바콜리니와 탐 모일러는 비평적 디스토피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들은 비평적 디스토피아를 이야기 속에서 희망의 자리는 작아서 암울하고 절망적이지만 그 이야기의 결말을 거부함으로써 작가도 독자도 희망을 갖게 한다라며 이러한 오픈 엔딩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작품 안에 유토피아적 충동을 남겨둔다라고 평했습니다. 또 코펜펠스와 스틸만은 20세기 초 대부분의 디스토피아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있어서 아주 꼼꼼하고 촘촘하게 정치와 사회의 모든 분야를 통제하지만 나중에 나온 소설들은 단지 디스토피아의 암울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토피아적 미래가 가능함을 암시하기도 한다며 이를 유토피아적 기대감, 유토피안 엔티시페이션이라고 명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해석을 더해가면서 요즘 이야기하는 비평적 디스토피아라는 것은 결말이 열려있으며 유토피아적 고립적 영역이 있고 어느 정도의 희망은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비평적 디스토피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생전이 이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화생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생전은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화생은 글 읽기를 좋아하는 가난한 선비로 소개됩니다. 집은 가난하게 짝이 없지만 10년을 기약하고 글 읽기만 할 뿐 다른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아내가 삭바느질을 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의 불만이 터집니다. 한마디로 글만 읽지 말고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인 받지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니 도둑질이라도 하라고 아내가 껄 찌르게 되죠.
이에 10년 기약을 깨고 7년 만에 책을 덮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우선 온종가로 가서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제일 가는 갑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변 씨라고 이야기해 주자 무작정 변 씨를 찾아가서 담보도 없이 만냥을 빌립니다. 변 씨도 보통 인물은 아닌 거죠. 처음 보는 허생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만냥을 빌려줍니다. 허생의 인물 등을 알아봐 준 거죠. 돈을 받고 안성으로 간 허생은 만냥으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 제사에 필요한 과일을 돈을 2배로 주고 몽땅 사버립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일이 없어서 제사를 못 지내게 되고 상인들이 허생을 찾아와 10배로 돈을 주고 과일을 다시 사게 됩니다. 다음은 그 돈으로 칼, 호미, 포목 등을 사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말총을 모조리 사드립니다. 그러자 얼마 안 가서 망건 값이 10배로 오르고 허생은 말총을 팔아서 100만 명을 갖게 됩니다. 단 2번의 장사로 100배의 이윤을 남긴 것입니다. 허생은 어느 날 늙은 백사공에게 살만한 빈 섬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백사공은 허생을 이 무인공도에 안내하고 섬을 둘러본 허생은 토지가 비옥하고 물은 좋으나 땅의 천리가 못되어 작다고 실망을 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있어야 하기에 변산의 도둑 소굴로 찾아가 한 사람당 100냥을 주면서 아내와 소 1마리씩 데리고 다시 모이라고 합니다. 기일에 모두 모이자 모두를 데리고 무인공도로 들어갑니다. 각자 집을 짓고 밭을 갈구하며 생활을 이어갑니다. 땅 기운이 좋아서 30배 정도의 수확이 생기자 3년간의 양식을 비축하고 나머지는 장기에 가져갑니다. 장기는 때만침 흉년이 들어서 모두 처분하고 은 100만 냥을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무인공도로 돌아온 허생은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섬을 떠나게 됩니다. 은 100만 냥 중 50만 냥은 바다에 버리고 40만 냥은 나라를 두루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고 10만 냥을 남겨서 변 씨에게 가서 돈을 갚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변 씨는 허생의 벗이 되죠. 그리고 허생의 재주가 아까워 어연대장 이완을 소개하게 됩니다. 허생은 이완에게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3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묻지만 이완은 모두 불가하다고 답합니다. 이에 화가 난 허생이 칼을 찾아 이완을 찌려가자 이완은 급하게 도망가고 다음날 다시 허생을 찾았으나 허생은 이미 자취를 감춥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게 되는데요. 이야기의 구조는 허생이 집을 나서서 이것저것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집을 나간다는 구조입니다. 처음 집을 나선 이유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죠. 원래는 10년을 기약하고 글 읽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나의 한탄에 7년째 이르러 책을 덮고 집을 나선 것입니다. 허생의 여행이 시작된 것이죠. 모든 이야기는 일상과 다른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독자는 세상과 고립되어 있던 허생이 세상 안으로 들어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글만 있던 선비가 세상 안으로 들어섰으니 고생 좀 하겠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허생은 오히려 세상은 내 손안에 있는 것처럼 마저 휘젓고 다닙니다. 허생의 경험을 통해서 독자는 허생이 사는 세상을 만나게 되는데 당대의 독자들은 작가 박지원이 그려낸 허생전의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중국이 배경인 소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박지원이 살았던 당대보다 과거일까요? 동시대일까요? 아니면 미래일까요? 변 씨가 허생에게 바야흐로 지금 4대분들은 전날 담안산성에서 받은 호란치욕을 시스루하고 있네. 지략과 재주를 갖춘 선비로서 팔뚝을 걷어붙이고 한번 일어나서 슬기를 펼쳐볼 때가 아닌가. 자네와 같은 재주를 가지고 어째서 묻혀 살며 그대로 썩힐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북벌론이 중심이 되던 효종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서 빠티라는 사실은 유영원의 이야기도 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 그 효종 때가 아닌가 싶은 부분도 있지만 또 조선기를 언급하면서 이미 세상을 마쳤다고 하니 숙종 15년 이후가 된다는 이야기도 되고 또 변산의 산적 이야기는 실제로 변산은 도적들의 집단 거주지로 1727년 영조 3년이죠. 에도 유민들이 모여 무리를 지었는데 광군도 토벌하지 못할 정도의 서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니 영조 때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모호한 시대 배경은
디스토피아의 지도를 그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박지원이 그리는 공간은 당대인 듯 당대가 아닌 듯한 모호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독자들은 수빈이 이야기하는 인지적 거리감, 커그니티브 에스트레이즈먼트를 느끼게 되는데요. 예, 수빈은 비평적 디스토피아 작가들은 독자들이 인지적 거리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지형의 이름이나 인물을 넣는데 박지원도 당시 물통유통의 중심지인 안성, 말청을 살 수 있는 제주도, 또 조성기, 유영원 같은 실존 인물, 그리고 변선의 도적과 같은 당대 사건도 함께 소설하고, 물론 또 그 나가사키 이야기도 있죠. 당대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대임을 시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박지원이 그렇다면 시사하는 디스토피아는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디스토피아가 보이는데요. 보수의 디스토피아가 보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작품 내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당시 조선은 시전체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허생의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아무런 제재를 받고 조사가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상인들은 손해가 심했을 텐데 이 점을 문제 삼는 상인도 없습니다. 문제감이 없는 약한 정부는 사회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 혼란은 도둑대라는 이름으로 변질된 유민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도둑대가 이야기하는 사회 혼란입니다. 연산 지방에 수천 명의 도둑이 나타나 노력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고을에서는 나졸들까지 풀어서 도둑을 잡으려 하였으나 도둑의 무리를 쉽사리 소탕하지를 못했습니다. 도둑들도 처음에는 일반 백성이었죠. 조선 후기에는 대부분 소농, 빈민층 등으로 지주나 국가 권력의 수탈에 못 이겨 고향을 등지고 떠난 유민들이 생활을 하다가 배고픔을 못 이겨 도둑이 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작품 속의 변산의 도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을 도둑으로 만드는 사회는 디스토피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는 인재의 낭비입니다. 허생은 집을 떠나고 5년간의 행적을 통해서 이인이며 인지임을 보여줬습니다. 변시도 나라의 인재인 허생이 그렇게 집에서 독서만 하고 아무런 쓰임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어린 대장 이완을 소개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인재가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것은 다만 허생 개인의 묵푸른이 아니었습니다. 허생은 조선기로 말할 것 같으면 적국의 사신으로 가더라도 손쉽게 일을 처리할 사람이었지만 한평생 배잔방이로 세상을 마치지 않았던가. 유영호는 좋기 어려운 전장에서 수만 명 군절의 군량을 수송할 만한 재주를 가졌으면서도 들쭉달쭉한 바닷가에서 쓸데없이 소혁을 쌓는가라며 국정을 맡아 처리하는 자들의 기량을 탓합니다. 용력 있고 죄짓는 자들이 자신의 쓰일 일자리에 쓰이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회는 역시 문제가 있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넷째, 허생은 5년 동안 어떻게 100만 냥을 벌었는가를 묻는 변씨에게 조선의 경제 구조와 운송수단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우리 조선은 외국과 무역이 없고 수레가 나란을 두루 돌릴 수 없는 까닭에 모든 물건이 그 안에서 생산되고 그 안에서 소비되지 않는가. 성금이란 적은 금액으로 모든 물건을 다 살 수는 없지만 그것을 10로 쪼개며 10가지 물건을 고루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조선 땅이야. 외국과의 교역이 없으니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없을 것이고 국내에서도 운송수단이 여의치 않아서 유통이라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라는 것도 크지 않아서 만냥이라는 돈으로 한 가지 물건을 모조리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경제 구조도 매점매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니 이것은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방법이고 백성을 도둑놈으로 만들기 좋은 방법이다. 입니다. 허생은 덧붙여서 훗날에라도 나라를 맡은 관리가 나의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나라는 곧 병두고 말 거라고 합니다. 작중 인물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것 또한 디스토피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회인데도 위정자들은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완이 나라를 위한 방법을 간곡히 구하자 허생은 3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인재를 구함에 삼고 초리할 수 있는 자를 묻자 불가다고 대답합니다. 조선으로 도망쳐 나온 명나라 장조들의 자손에게 종실의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김유와 장유의 집재산을 털어서 그들의 살림을 장만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묻자 이 또한 불가다고 답합니다. 세 번째로 자제들을 청으로 보내 청나라 옷을 입고 변발을 하고
그들의 모든 허와시를 연탐하고 고장 호걸들과 신분을 맺어준다면 총나라를 치는데 수월할 것이라고 하자 또 불가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허생이 화를 내면서 칼로 찌르겠다고 하게 되는데요. 대의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단지 형식적인 예법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허생은 크게 격분하고 실망하고 결국에는 집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부인도 함께 자신의 물건을 다 챙겨서 떠났으니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존재감도 없는 약한 정부, 수정령에서 유민이 되고 유민에서 도둑이 되는 백성의 신분이 점점 격화되는 사회, 인재가 낭비되고 폐기되는 사회, 한 사람의 농단에 국군이 좌우되는 경제부모와 구조, 순환되지 않은 유통구조,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회, 이것이 바로 박지원이 독자에게 보여주는 디스토피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박지원은 단지 디스토피아를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희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앞서 비평적 디스토피아는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요. 바로 열린 혈문과 희망을 암시하거나 보여주거나 유토피아적 고립된 영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선 허생전은 열린 결말이죠. 독자는 주인공 허생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허생이 집을 떠났다는 사실만 알게 될 뿐입니다. 어쩌면 허생의 집은 독소인에게는 진정한 유토피아인지도 모릅니다. 돈 걱정 없이 먹을 것도 걱정 없고 입을 것도 걱정이 없습니다. 한양 제1부자 변씨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허생은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하루 종일 읽으면 됩니다. 가끔 마음 통하는 법, 변씨가 좋은 술을 들고 찾아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독소인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겠는가 싶겠지만 허생은 이완을 쫓아내고 허생은 그냥 이완만 무시한 채 그대로 살아도 됐었죠. 그냥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변씨만 상대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이완 같은 인물이 계속 찾아올 수도 있죠. 하지만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허생은 집을 떠납니다. 부인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점으로 미라보와 확실한 것은 그는 체제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개혁의 의지가 없는 위정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생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독자의 상상에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이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좀 더 큰 성을 찾으러 갔을까? 아니면 변발을 하고 청나라 옷을 입고 청나라로 가서 염탐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이 두고 무인공도로 다시 갔을까? 무엇이 되었던 독자는 허생의 개혁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비평적 디스토피아의 두 가지 요건은 이로써 비평적 디스토피아의 두 가지 충족은 요건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토피아적 고립된 영역입니다. 허생전에서는 무인공도가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무인공도에 대해서는 이미 몇몇의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연구자들은 이 무인공도가 박지원의 이상형을 보여준다는 동의하고 있지만 단지 어떤 이상형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보입니다. 강명관은 무소유와 공유 그리고 국가 없는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연암의 아나키즘이라고 명합니다. 김수중은 무인공도가 박지원의 이야기하는 현실적 유각 이상을 구현하는 정치적 이상 공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땅이 빚어봐 실현 노력은 한계를 드러내고 공동체의 소박한 이상은 제시했다라고 봅니다. 이병삼은 허생전을 문학 형식 속에 담긴 정치학적 텍스트로 보며 박지원은 무인공도를 통해 정치 경제학적 유토피아를 꿈꾸었으나 유교적 한계에 머물고 말았다고 합니다. 심한철은 수령적인 지역을 통해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했으나 자신이 유학자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것이 한계점이라고 합니다. 박지원이 무인공도를 통해서 그린 유토피아가 정치 경제학적이든 유교적이든 도교적이든 아나키즘이든 무인공도가 자신의 이상향을 펼치고자 했던 고립된 영역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섬의 외형적인 면을 보면 꽃과 잎이 저절로 피고 과실이며 오리가 철을 따라 여무는 곳입니다. 또한 고라니와 사슴이 떼를 지어다니고 바닷고기들도 놀라지 않으며 땅이 기름지고 샘물도 마시는 곳입니다. 다만 땅이 좁아 허생이 생각했던 큰 뜻은 이룰 수 없었으나 농사를 지으니 토질이 기름져서 밭갈이 김매기를 하지 않아도 곡식, 이삭이 무겁게 여물었습니다. 식량이 남아돌아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저장하고 난 나머지는 장기에 가져가서 팔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박지원이 그리는 이 섬의 모습을 보면 마치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맨발의 여주몽이 풀밭을 거니며 콧노래를 부르고 새들과 나비들이 날아와서 호응을 해주고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서 사슴에게 건네고 하는 모습이 저절로 그려지는 그야말로 유토피아적인 모습입니다. 인간과 동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죠.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 풍성한 열매가 열리고 많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큰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동물들이 있다고는 하나 인간을 해치는 사나운 짐승들이 아닌 고라니와 사슴입니다. 물고기도 많아서 식탁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파괴된 환경이 이 디스토피아의 성격에 포함된다면 그와 반대되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모습은 많은 사람이 그리는 유토피아의 필수 요건입니다. 후생이 떠난 후 섬에 남아있는 자들은 고립된 상태이긴 하나 함께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과일을 따고 물고기를 잡고 수확한 모든 것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공유 공생하는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에서 중요한 요소들인 이 점에서 무인공동은 유토피아적 고립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색이 처음 계획했던 문자를 만들고 의견을 새로 제정하는 것은 해내지 못했지만 디스토피아로 그려진 당대의 사회체제와는 단절을 개합니다. 그를 아는 자는 모두 섬을 떠나게 하고 배를 불태워서 외부의 접촉도 차단합니다. 당대의 문자를 배운다는 것은 당대의 문명과 문화와 체제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섬밖의 사람들과 접촉을 한다는 것은 당대의 관습이나 체제를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무인공도는 디스토피아와 차단되고 단절되어 보호도는 유토피아적 고립된 영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는 이 섬 안에서 새로운 문명이 자라나기를, 새로운 희망의 싹트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지원의 사상이나 철학 혹은 서생전 안에 그려진 모습이 리얼리티에 얼마나 가까운가, 당대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했는가, 당대의 문제점에 대해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했는가는 본 발표문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다양한 답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발표문에서는 박지원은 허생전을 통해서 복수의 디스토피아를 그려냈고 그 복수의 디스토피아를 통해서 독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대로는 위험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단지 경고를 끝내지 않고 열릴 결말을 통해서 그리고 유토피아적 고립된 영역을 보여줌으로 해서 작은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허생전이 비평적 디스토피아를 일으킬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승환 선생님은 그 19세기 우리 고소설이라고 하는 소설을 그 대중서사라는 관점에서 그 연구해 오셨는데요. 오늘은 또 그 허생전의 텍스트의 빈틈을 채우는 상상력을 그 비평적 디스토피아라는 개념으로 아주 재미있게 풀어주셨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서강대학교 이정환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의 이정원입니다. 이승하 교수님의 이렇게 멋진 발표에 지리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아주 재미가 있었습니다. 제 토론문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데 토론문을 읽어가는 것으로서 질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하 교수님의 발표는 허생전을 비평적 디스토피아로 읽어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비평적 디스토피아는 그 세 가지 어떤 특징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열린 결말, 둘째는 어느 정도의 희망, 셋째는 유토피아적 고립 영역입니다. 허생전을 조선 후기 집권 세력의 위선이나 사회 구조의 취약함에 대한 풍자로 보던 일반적 독해와 달리 비평적 디스토피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허생전이 당대 독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표자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디스토피아 문학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지속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의심에서 문학적 상상력의 힘을 빌려서 만들어낸 상상의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박지원이 그리는 디스토피아 조선에 대해 몇 가지를 여쭈어 봄으로써 논문 읽기에 즐거움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복수의 디스토피아입니다. 실은 오늘 아까 발표를 드리면서 어떤 의도로 이 개념을 쓰셨는지가
이제 어느 정도는 저는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어차피 쓴 거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허생전이 그리는 디스토피아를 복수의 디스토피아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원수를 갚는 곳이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공간이라는 뜻 같습니다. 근데 디스토피아는 파멸로 치닫는 사회 체제나 자연 재해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재난은 복합적인 요인들에서 기인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복수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잠깐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평적 디스토피아로서 허생전 독해의 어떤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그냥 제가 한편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또 이 점은 조금 더 뭐랄까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하 교수님께서는 허생이 체제에 순응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니 허생전은 희망을 보여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자는 허생이 개혁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을 거라는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허생의 칙거를 희망으로 읽는 것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소통할 수 없는 집권 세력에 대한 소극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대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에 가깝다는 것이죠. 나아가 집권 세력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사대부의 엘리트 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발상은 사대부 문학에서 흔히 나타나는 홀로 깨친 자의 어떤 고답성이 투영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정말로 희망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거가 이제 조금은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무인 공도는 유토피아일까입니다. 이승하 교수님께서는 무인 공도가 자신의 이상향을 펼치고자 했던 고립된 영역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없었던 빈 섬, 무인 공도죠. 이곳은 의식주가 해결되고 또 가혹한 정치가 없을 뿐 그를 아는 자가 없고 외부와의 접촉도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국과 무역이 없던 조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를 모르면 제도적 병폐도 사라질 것이라는 허생의 발상은 스스로 10년 독서를 다짐했던 것과도 모순됩니다. 여러모로 무인 공도는 유토피아라기보다는 유토피아를 가장한 문명의 굴레를 함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여튼 이제 그 선생님의 그 논문에서 감화를 받아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흥미로운 발표를 준비해 주신 이승하 교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저 별도 요약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선생님 잘 정리해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이승하 선생님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박예 선생님 제가 말이 잘 안 들렸어요. 박예경 선생님? 네, 선생님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하면요. 네. 울림이 너무 심해서 잘 들리지가 않네요. 네, 일단 예, 선생님 바로 지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저는 울림이 너무 커서 잘 안 들리는데 그냥 제가 지금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논문이 많이 모자란 논문인데 또 이렇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선생님 포럼 부분을 받아보지를 못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걸 제대로 그 질문들을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여기 지금 답변 발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답변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답변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일단 그 그러니까 제 논문은 그 프레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디스토피아냐 아니냐 또 유토피아냐 아니냐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를 이렇게 양쪽에 놓고 보고 있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그 해생전으로 행해졌던 그 논문들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리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복수의 디스토피아라는 표현을 쓴 게 이게 영어로는 플라시블 이제 디스토피아인데 디스토피아가 전통적으로는 딱딱 어떤 그 유형이 정해졌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뭐 전체주의를 공격을 한다던가 전체적인 문제점을 갖다 얘기를 한다던가 혹은 기계 발전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한다던가 또 그다음에 뭐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약간 그 캐러거리가 나눠져 있는 편입니다. 근데 한 작품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면 그게 이제 특히 요즘에 새로 나오는 디스토피아 문학들은 이제 장점이기도 한데 그럴 적에 이제 이 복수의 디스토피아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허생전도 사실 하나만의 문제점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뭐 사회적 문제가 뭐 하나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서로 연계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복수의 디스토피아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그 허생전에서 이제 그 허생이 떠나는 것을 그걸 갖다가 그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대부 문학에서 흔히 보이는 홀로 깨친 자의 그 어떤 답습 이런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토피아 문학에서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 혹은 이제 어떤 가능성 이런 걸 얘기할 적에 그것이 꼭 앞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도 그게 희망이고 발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디스토피아 문학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기계와 과학이 너무 발전되면서 인간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에서 오히려 그 중세 시대를 갖다가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나온 작품들도 이제 그런 것도 그런 작품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갖다가 이게 그 희망이 뭐 앞으로 우리가 프로그레시브 해야만 그게 어떤 희망적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던가 뭐 유토피아가 아니다라고 말한 디스토피아 문학에서는 그건 아닌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허생이 문제점을 자신이 딱딱 이렇게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디스토피아 문학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디스토피아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이 불행히도 그 주인공이나 그 인물들이 그냥 체제에 순응을 하게 되죠. 뭐 그게 뭐 사형을 가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뭐 정신개조를 해서 체제에 순응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수술을 받는다든가 뭐 주사를 만드는가 뭐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허생 같은 경우는 타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바로 그걸 희망으로 보는 겁니다. 디스토피아와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희망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무인 공도가 과연 유토피아인가라는 것도 역시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온 그 연구 자료들을 보면 무인 공도에서 어떤 이상향을 펼치려고 했지만 결국 이제 실패했다라고 이제 왜냐하면 허생이 떠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학자분들이 연구자분들이 많으신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문자와 그 문자를 다 완벽하게 없애는 거, 글을 안 듣는 사람도 그냥 거기에 있지 못하게 하고 데리고 나온 거. 그리고 완벽한 그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는 배도 다 없애물 하고 어떤 교류까지 없앤 거.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한 아이솔레이션은 오히려 앞으로 뭔가 발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진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이렇게 퇴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유토피아가 아니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디스토피아 문화에서는 그것도 유토피아가 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문명이 발전하고 발달한 것도 그것이 디스토피아적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유토피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프레임 안에서, 그러니까 디스토피아 문학이라는 프레임 안에서는 그 무인 공도라는 것이 공생 공유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잖아요. 그 자유가 억압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만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은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의관도 마찬가지고, 또 뭐 자연이 풍성한 곳인데 뭐 배를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뭐 어떤 식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거지만 문제가 되는 현재의 문명과는 분명한 단절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유토피아적, 고립된 영역이긴 하지만 유토피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제대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 차이점은 아마도 그런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정선 선생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저는 디스토피아 개념을 집어 넣음으로써 허생전이 되게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금방 이승하 교수께서 이제 고립의 어떤 미학적인 의의를 강조해 주신 거가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유토피아적인 발상이라기보다는 현재적인 고난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싶어 하는 것을 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실은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럴까, 이제 한문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무릉도원의 발상도 결국은 무릉도원에서 뭘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기가 너무나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떨어져 있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게 그렇게 연결될 수 있구나, 이해가 됩니다. 발표 흥미로웠습니다. 대화 토론 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아직 특별히 여기 아마 저희 이게 온라인으로도 중계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좋은 청중들 오늘 질문이 있는지 이제 박경원 선생님 손을 드셨는데요. 예. 김유미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승하 선생님 발표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주로 이제 디스토피아적 공포의 공간으로서 한국의 미디어가 있겠다는 점이 이제 흥미롭고,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킹덤이나 스위트홈, DP, 지옥 등등.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런 디스토피아적 공간으로서의 한국이 특히 이제 미국의 매체 같은 데서 흥미를 끄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디스토피아적 공간으로서 미국에서 흥미를 끄는 작품이 무엇인지 이제 궁금하다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고요.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선생님.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디스토피아적 공간을 보여준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인기가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미국 이제 대중문화 내에서
워낙에 디스토피아라는 공간, 특히 이제 이 크리티컬 디스토피아, 비평적 디스토피아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표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 청소년 문학이라던가 영화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또 애니메이션, 뭐 게임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지금 그런 디스토피아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그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거를 올라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나왔던 작품이 그러니까 먼저 그 넷플릭스 통해서 먼저 그 뭐지 어텐션을 받았던 게 킹덤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호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영화 그 부산행이라는 것도 있었죠. 한국의 좀비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모습에 더 열광을 한 거죠. 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아시아권 주변에서는 아마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는 장르가 훨씬 더 인기가 있을 텐데 이쪽 서양권에서는 오히려 그쪽 장르가 더 그 어텐션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제 한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디스토피아적 공간을 만들어낸 작품들이 대부분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한국의 이 디스토피아적인 그 작품들, 물론 그 킹덤은 조선시대를 얘기했으니까 예외를 치겠지만 뭐 스위트홈이라든가 DP라든가 뭐 지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니오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그 메타 내러티브로 자리를 잡고 있는 작품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신자유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미국이란 그 어디언스들이 그거를 보면서 동일화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지 한국 사회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뭐 신자유, 그러니까 그 캐피탈리스트 소사이티에서는 어디서나 먹힐 수 있는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그 부의 그 차이점이라던가 뭐 사회 계급이라던가 그다음에 개인이 그 뭐 지나치게 그 뭐지 을 갖고 있다던가 갑자기 한국말이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 학생들 그 반응을 보면 그런 점에서 많은 그 동질된 느낌 그런 거를 느끼면서 이런 디스토피아에 그 관심을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이 스위트홈이란 다른 뭐지 지금 언급된 이 디스토피아 공간을 표현한 작품들이 대부분 다 열린 그러니까는 오픈 엔딩이에요. 결말이 없어요. 결말이 없다 보니까 제가 발표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희망을 조금은 보여주는 거죠. 희망적인 모습, 어디선가에 그 희망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기를 네, 바랍니다. 예, 선생님 답변 예, 감사합니다. 아마 더 그 질문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예, 지금 예, 새로 질문이 올라온 건가요? 예. 아니, 아직은 예, 질문 예, 아마 그 이후에 그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어도 계속 이제 이후에도 종합토론 시간으로 질문을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은 질문 내주신 김민희 선생님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그 흥미로운 변화를 또 제시해 주신 이승아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예.